결국 왜 사는지 각자의 궁금해질 때가 있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라든지 난 누구인가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좌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성숙된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시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다 되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걸 잘 되는 사람도 지극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알죠? 다음은 잠이 안 오거나 심심하거나 소일대를 연습해 이렇게 하랍니다. 제목은 이제 여정의 끝, 새로운 시작. 여정, 인생의 끝. 새로운 시작은 뭐냐면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 준비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심장 소리가 어떤 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인데 이 죽음이 신나게 어우러지는 것은 오늘 처음 경험해 보셨다. 죽음이 이렇게 신날 수도 있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떠셨어요? 생각이, 느낌이. 정리를 하고 우리가 왔던 곳을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평소의 생각. 슬펐죠? 어땠어요? 평소에 했던 생각들은? 슬프죠? 또 나는 죽음을 한 번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혹시 있으시고?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장례식이나 춤을 춥니다. 아주 신나게 춤췄죠. 그럼 이게 저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는 그러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나게 춤추고 놀아요. 진도에 하면 오늘은 수업이 재밌겠습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깽가리 치고 이게 우리 죽음이다 문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생각 바꾸기였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정말 말하기 싫고 두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죽음은 우리가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이른바 주먹. 그리고 여러분 몸집에 따라서 다소 크거나 작아진다. 심장이. 이 작은 심장이 여러분의 이 큰 몸집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무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뭐 30대 40대밖에 안 되니까 기껏해야 40년 동안 움직여 왔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무려 93년 동안 심장을 뛰었어요. 이 자그마한 이 힘이, 이 심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까? 93년 만에 쉬었어요. 그렇죠. 냉장고 몇 년 쓰죠? 냉장고 그것도 몇 년? 10년? 20년? 와 20년 많이 가네. 그래도 인간에 미치지 못하네. 우리 어머니 93년 썼는지. 냉장고 지가 잘해봐야 20년밖에 안 돼. 그걸 기회줬지. 그죠? 뭐야 냉장고 뭘 세탁기는 어때요? 세탁기 몇 년? 15년. 시도 15년 해봐. 기껏 해봐야 15년. 우리 엄마 93년 돌았어. 우리 엄마 10년. 또 뭐에 비교를 할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TV. 이거 기억나세요? 결국 TV가 10년 이상 안 만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려 93년을 살았어요. 이 자그마한 10년이. 여러분 나이 프로 3, 4년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50년 더 뛰실 수 있다는 거잖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결국은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다.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오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멕시코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보면 10년에 지금 다 사고가 나왔고 이렇게 여기 뼈, 쇠로 바꾸는 뼈고요. 여기 이렇게 뭐죠? 묶어놓은 것들이죠. 18살 때 교통사고로 온몸이 그냥 뼈가 다 통과했어. 심지어 이 골반뼈 있죠. 골반뼈 세 군데가 통과되어 있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아주 대표적인 바람꾼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남편도. 남편은 또 바람꾼이야.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희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느끼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화가로 남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심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분이 썼던 마지막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출구를 기쁘게 기다린다. 출구가 상처하는 건 뭐예요? 나가는 거죠. 근데 마무리하는 거죠. 문 닫는 거야. 내 인생은. 이 출구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 사람 삶이 지옥 같았으면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기쁨이겠어요? 슬픔이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겠죠. 기쁨이겠죠.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죽음이란 단순히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야. 또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떤 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영혼이 이 육체, 이 집, 이 방, 이 감옥부터 벗어나는 거다. 어디로? 천국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플라톤도 역시 죽음을 찬양한다?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찬양한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 두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완전히 다른 죽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볼까 이제? 에피쿠스 학파라고 하는데 에피쿠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따르는 사람을 에피쿠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죽음이란 없다라고 해요. 죽음이란 없다. 왜 없냐? 논리가 재밌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난 좀 죽지 않았잖아. 죽음은 없어. 반대로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난 죽음을 만나게 되었어. 결국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살았을 때도 죽음을 볼 일이 없고 죽었을 때도 죽음을 볼 일이 없으니까 죽음이 남의 일이야. 그러니까 정답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 즐겨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죽음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 대상도 아니고 기쁨의 대상도 아니에요.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자, 이런 관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볼까요? 이제 하이데거 이 사람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외다인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이거든요. 죽음은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 말은 그냥 여기 철학자는 엄청 쉬운 말은 아주 꼬아서 복잡하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야. 나만의 죽음이야.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 죽음은 곧 나만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볼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어갔죠. 그리고 지금도 미래를 보면 수없이 태어나서 수없이 죽어가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가 갖고 있는 이 삶, 김영선이라고 하는 이 삶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구슬이에요. 세계 다이아몬드 다 갖다 놔도 내 몸값만 못해.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았던 내가 딱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 죽음도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비싼 구슬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나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다. 어느 누구의 삶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모습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삶이다. 아울러서 여러분 앞에 40년, 50년 후에 겪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두 번째,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란 뭘까요? 가장 확실하다. 가장 확실하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왔던 대로 간다. 왔던 대로 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화가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 영화 있다고. 얼마나 지나가 재미없겠어. 저 어제 영화 봤거든요. 좀비 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 찌라한 감동 있잖아. 찌라한 감동. 영화가 시작해서 영화가 끝나는 순간 찌라하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나왔어. 내 인생이 시작했어. 내 인생이 끝날 때도 찌라한 감동을 받고 끝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확실하다.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마치 극장이 영화가 끝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극장을 나올 것인가? 와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왔던 대로 돌아간다. 또 세운 문제, 이 사람 욕심도 없다. 이 짧은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어요. 가장 불확실한 가능성이다. 가장 불확실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아버지 50, 60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주세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확대 꿈을 내놓으시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이 하이데거가 한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죽음에 대한 것들이 싹 녹아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좀 더 깊은 성찰을 해볼까요? 제가 장난삼아서 그래요. 어디서 왔냐? 집에서 왔다. 왜?
너 오늘 어디로 갈 거니?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우리 하루도 아침에 어디서 나오셨어요? 오늘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병원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왔어요. 병원 가기 전에 어디서 왔어요? 병원. 집에서 왔어요. 그죠? 병원 집에서 와요. 집에서 어디 가는? 집에서 서울역도 왔고 집에서 여의도도 갔었어요. 병원 집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어디로 갈 거예요? 이 끝나면 병원으로요? 병원으로? 집으로 가죠? 결국 집에서 왔는데 집으로 가구만. 모든 사람 집에서 왔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죠? 노화하면 뭐 글쎄 한 30살? 지금 여러분이 딱 그 나이니까 지금도 늙어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노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지금 남자분 1, 2, 3, 4 남자분이 4명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물어봐야지.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 난자를 몇 개를 갖고 태어날까요? 난자. 여성분들이 갖고 태어난 난자 개수. 여성분들 안 해가 몰라. 우리 여성분들이 갖고 태어난 난자 개수. 몰라요. 이거 수업 힘들어지네. 500개요. 500개. 여러분이 처음으로 난자를 낳고 난 다음에 쉬어봐요. 쭉쭉쭉 쉬어보면 한 달에 약 한 달 하나씩 해나가고 보면 약 500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으면 못 가죠. 다시 말하면 난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난자의 총량은 어쩐다?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 세포 있죠. 세포가 날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거든요. 어제의 세포가 오늘 세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포는 어쩌냐? 아까 난자는 500개 총량이 정해져 있다 했어요. 근데 이 세포도 분해를 하면 할 때마다 염색체 위에 꼬리 밑에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줄처럼 있대요. 끈이 있대요. 한 번 분해할 때마다 끈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갖고 약 100년을 갖다가 세포 분해를 하다 보면 끈이 사라져. 끈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500개가 사라지고 임신을 원하는 것처럼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끈이 사라지는 순간 세포를 분해를 못해요. 적어도 현대 과학, 생명과학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10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도르미라 하죠. 그런 도르미들 빼놓고는. 그러면 좋아요. 이 세포 분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기들 크잖아요. 큰다란 말은 곧 어쩐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성장하잖아.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고 점점 가다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동시에 죽어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과 죽음을 같이 한다. 요걸 이제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나도 묻어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남다른 살란다 해야요. 남이 모르는 건 난 알고 죽는다 해야지. 남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년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 횟수 많잖아요. 50년, 60년 살아야 하는데. 이거 크게 하고 크려고 나이 드시면 시장만 걸려보거든. 적당하게. 자, 윗부분을 갖다가 우리 삶의 영역, 아랫부분은 생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위에 있는 이 모래들 있죠. 이 위에 있는 모래들을 갖다가 세포가 분해할 수 있는 총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여기서만 시작했어요. 그 오목한 지점이 있죠. 위에 그래스와 아래 그래스 사이 이 오목한 지점에서 모래가 딱 떨어지면 그게 인생, 삶이 시작한다. 근데 재밌어요. 모래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죽음 한 방울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쭈쭈쭈쭈 여기서 떨어지면서 즉 생이 시작되면서 죽음이 시작돼. 그러면서 생이 딱 끝나면서 모래가 싹 끝나면서 죽음이 떨어지는 것도 딱 끝나. 앞장에서 얘기했던 생과 사가 하나다 라는 논리가 많이 떨어지죠. 내 이야기가 완벽하죠. 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생과 사는 같이 살아서 같이 끝난다.
옛날 아랍의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인과 하인이 있었는데 시장에 놀러 갔던 하인이 허겁지겁 막 달려와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님 큰일 났어요. 아저씨 왜 그래 천천히 가려봐요. 뭔 일인데 주인님 내가요 아까 시장에 바그다드 시장에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죽음을 만났어요. 죽음을 만나봤다는 게라. 근데 어떻게 나와야 시켜? 그것이 아니고요 주인님 이 죽음이 나를 보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도망갔어요. 그나저나 이 죽음이 나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말 한 필만 줄래요? 근데 뭘 도망가 볼게요. 어디로 도망가야 임마? 어디로 가려는 거야? 내 고향 사마라로 가려고요. 이 사마라는 여기 바그다드에서 멀잖아요. 주님 알다시피 이 죽음도 이곳에서 여기까지 난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안타까워. 그래 그렇구나. 자, 말 앞에 이거 튼튼한 거 갖고 가라. 그리고 말을 내줘요. 그리고 이 하인은 말을 타고 자기 보면 사마라로 막 도망가요. 그리고 이 자기 하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인은 그 시장으로 가요. 그 죽음을 찾아내요. 죽음을 딱 맞닥뜨렸어. 죽음한다는 거야. 당신 왜 내 하인에게 협박을 하고 겁을 줬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죽음이 그 주인에 가는 거야. 나는 당신의 하인을 겁을 주거나 협박하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당황했어. 당황해. 왜 당황한지 아시오? 오늘 내가 당신 하인을 갖다가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마라에 있어야 할 놈이 지금 바그다드에 있으니까 내가 당황하지 않았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면 이해를 하신 것이고 소름 끼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마비요. 제 강의를 듣고 심장마비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에서 무려 100명이야. 다 일일이 불려와. 이건 저 자빠지서 한 명도 없구만. 그 말은 결국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네. 에이 재미없어. 그래 난 넘어가려고. 에이 재미없어. 새끼를 볼 줄 아시는 새끼. 이거 해봐요. 해봤어요? 새끼. 이 새끼를 꼬다 보면 길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새끼가 얼마나 튼튼하고 굵을까 용도에 맞게 잘 짜여졌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새끼는요 두 가닥의 지푸라기 한 가닥 두 가닥의 지푸라기 꼬여지죠. 그죠? 이 두 가닥의 지푸라기를 꼬여요. 근데 이 두 가닥의 지푸라기를 생이라는 지푸라기와 사라고 하는 지푸라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는 생과 사라는 두 가닥의 이 지푸라기를 꼬는 것 같다. 즉 인생이란 생과 사라고 하는 두 가닥의 지푸라기를 꼬는 것과 같다. 즉 새끼줄을 꼬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중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같이 똑같이 일관성 갖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생과 사라고 하는 두 가닥의 지푸라기를 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이 새끼를 꼬는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해말 꼬냐 마냐 세월이 가냐 머리 아래 싹트냐 세월이 두먹냐 이런 식으로 꼬야겠어요. 온갖 심의를 비롯해서 사람과 정성을 꼬야겠어요. 그런 사람과 정성을 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앞으로 60년, 70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새끼 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미리 성찰하고 준비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죽음은 자전거를 배우듯이 죽음을 배워야 하고요. 이건 여행이죠. 죽음은 여행을 준비하듯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듯이 죽음을 배우고 여행을 준비하듯이 죽음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자, 죽음을 미리 성찰하고 준비하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나 손 들어주세요. 근데 지문이하고 그린 사람이 이제 문제 맞힌 겁니다. 알죠? 자,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각각 두분마다 우는 소리가 있죠. 참새하면 어떤 거예요? 짹짹. 그 다음에 쥐새끼는 찍찍. 자, 얼른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여기 나와야 합니다. 그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니, 뭐 운동으로 자기 이름 쓰기. 알았죠? 자, already? 암탉. 처음부터 어려웠어. 닭이면 다 있어. 암탉이 어렵잖아요. 시골에 여기 닭 박사님 왜 와 계십니다? 암탉 어떻게 불러요?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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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꼬끼야! 이러잖아요. 아, 그걸 몰라, 다른 못하네. 여러분 다 못 맞춰서 다 나와요. 아, 좀 쉬운 걸로? 오케이. 자, 쉬운 겁니다. 병아리. 오케이, 맞췄네. 아, 병아리 빼야죠. 자, 그 다음에, 뭐요? 자,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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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어떻게 수소! 아니, 저 이발 뭐지 잘못된 것 같아요. 시험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지금?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요. 아, 나 진짜. 그러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좋은 것들 많아요. 다 강의하면 얘 그렇지 않으면 줄고 있는 게 더 좋아하는 거지. 이게 성질하고 중요한 좋은 것들이 삶을 정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재산 정리, 유언장 작성,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만 해줄게요. 재산 정리. 재산 정리하니까 불과 4일, 5일 전에 일어난 커다란 뉴스가 있어요. 얼른 생각나시는 분. 4일 전인가 5일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재산과 관련된 뉴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90대에 노모가 엄청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전 증여 있죠, 증여. 상속은 상속세만 타고 증여는 저기 타고 해서 살아서 주는 것을 증여세라고 죽어서 주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질도 급했어요, 이놈가. 돈 가지는 돈밖에 없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빨리 처치해보라겠다 해갖고 아들 1번, 아들 2번, 아들 3번에게 증여를 해요. 증여를 아들 1번에게 100억을 증여했어. 아들 2번에게 100억을 증여했어. 또 아들 3번에게도 100억을 증여했는데 아들 3번이 좀 더 예쁜 짓을 했나봐. 그래서 10억을 더 줬어. 110억을. 정확하면 111억 3천만 원. 몇 개월 걸려요? 근데 이 아들이 아들이 화가 나는 거야. 열받아갖고 이 엄마를 갖고 해차오르는지 의도적인 어쨌는지 이 어머니는 119에 실려갔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돈 많은 모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뭐 증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계산해야 해. 계산하지 않고 그냥 100원씩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나만. 똑같이 나다는 문제야.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거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즉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는 즉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119에 실려가고 집에 모든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미서 성찰하고 준비해야 돼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부끄럽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들이 보는 숨겨놓은 자식이 있단다. 내 숨겨놓은 자식도 아무리 너희들이 믿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냐. 믿지만은 나 정말 죽어가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진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탁하나 합니다. 내가 숨겨놓은 자식이 딱 500만 원만 갚으라. 이런 거 유언자 낭비하지 않겠어요? 내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이 여자 나를 가까이 고생을 당했다. 어쩌다 내가 나쁜 놈이지 그 여자 나쁜 여자는 아니다. 근데 이 여자 나를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죽으면 누가 그 여자 보살펴 주겠냐. 그 여자 비록 밉더라도 다른 사람 가서 아니 나가 밉더라도 그 여자는 미움이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다 30만 원만 못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어디 들어가? 유언장에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숨겨놓은 자식한테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죽겠어요. 내가 숨겨놓은 마누라한테 얼마나 큰 죄의식을 갖고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언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다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거 겁나게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한데요. 이따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뭐냐면 사전에 연명 오래 살 수 있도록 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곧 내가 죽을 상황에서 임종 직전에서 계속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서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죠.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죠. 내 의사인데 이 환자가 곧 죽어가. 그래서 내 아들한테 전화했어. 아들 빨리 와. 자네 엄마 좀 얼마 안 돼. 곧 돌아가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박사님 나 지금 가고 있네. 저 심폐소생술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들 올 때까지만 티기장이 그만해. 그래 어땠어? 가슴팍 다 뽀개져버려. 온갖 내장이 파열되고 피가 지리나. 그 어머니는 말을 못하는 그 고통이 어쩌겠어? 이차로겠죠. 그러나 결국은 아들이 와서 봤지만 결국은 죽어있어. 이 아들 속없는 아들이지. 그러니까 만약 이런 공부를 했다면 나한테 이 자리에 와갖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써가지고 나는 그런 치료 안 받으려는 게 뻘쩍하지 마 라고 했거나 아니면 아들이 배웠다면 이 사실 알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내가 갈 때까지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다고 뭐 심폐소생술 한다 해서 뭐 살아 회복될 갈 수도 없죠. 안타깝지만 제가 치료가 빨리 가겠지만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거 겁나게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해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 버킷리스트를 실천해야 한다. 버킷리스트는 버킷은 버킷. 그거 우리가 형무소 심장 죽을 때 여기다 목매달을 그 바퀴줄이 올라가잖아요. 죽이고 싶거든요. 박수 딱 잡으면은 파괴하고 뭐가 딱 끊어져 죽죠. 그때 쓰긴 바퀴스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해갖고 바켓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넣는 거야. 이걸 갖다가 버킷 리스트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바켓에 넣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바켓에 할지라도 편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집안에 놔두고 써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하나 소망을 이루었으면 딱 체크하고 두 번째 소망 이루었으면 딱 체크하고 이런 것들. 이게 버킷 리스트라 그래요. 이 버킷 리스트 실천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한 번도 세계여행 안 해봤다 하면 세계여행 해보겠다 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또 이런 아주 사소한 소망일 수도 있겠죠. 혼자 공동묘지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하룻밤을 나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잠을 자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짜져서 비구름을 보여. 그래서 짜져 비구름을 쓰면 막 달려가 그 비구름 있는 곳에. 그래갖고 그냥 비구름을 쫙 맞으면서 와! 해방을 막 느낀다는 거지. 이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루고 싶은 뭐다?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다. 연애해보고 싶다. 남편 몰래 또 아내를 바람을 펴보고 싶다. 그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어. 감히 말하는데. 외장이 사전적 의미예요. 외장이 가르치는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냐. 평화롭고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평화롭다 이 말은 두렵다에 대한 하는 말이죠. 죽음을 알았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평화롭게. 그러니까 존엄하다의 반대 말은 초라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참 편안하고 정말 위험이고 깨끗하게 마지막을 인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얼굴 자체가 두려움이 쌓인 채로 정말 그 존엄해가지고 존엄한 표정이 아니고 뭔가 쫓기고 불안한 표정으로 임종하는 모습을 연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평화롭고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웰다잉 과정이다.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여정의 끝,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유언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마무리를 갖다가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뻘쭘하게 생각하고 회피하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차마 하지 못해요. 부모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특히 자녀들은 더욱더 어렵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마냥 죽음을 갖다가 멀리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 근데 의사가 물어보는 거야. 자, 당신 부모는 뭔 수단을 다 써도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시오 이랬어. 그럼 자식이 그걸 딱 서명을 했어. 서명하면은 그 자식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왜? 우리 엄마 아빠의 죽음을 누가 결정해버린 거야? 내가 결정해버린 거야. 자식이 결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자식 내가 괴로워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시키고 돌아간 부모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돌아가실 분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죠? 둘 다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정신이 맑을 때 사저, 연명, 우려, 의향서 같은 것은 반드시 써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결정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 결정권을 자식에게 주면 자식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 절차 있죠. 장례 절차. 막상 사람 갑자기 죽어나잖아요. 뭐 돌아가신다면은 큰아들은 지원종에다가 묻자. 작은아들은 서태종에다가 묻자. 누구는 매장하자. 누구는 화장하자. 막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말자. 막 이러니까 뭐 싸워. 그래서 3일장은 100일장이라고 하지. 100일 동안 결정을 못해. 그래서 환자가 되기 전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환자가 되기 전에 즉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서 준비해놔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강의에서 꼭 실천했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죽음이란 뭐냐 생과사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막상 실제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제 연명 의료 의향서 이거 그죠? 그다음에 장례 절차, 위원장, 유서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도적인 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심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세상 왔다가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풍요롭고 충족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서전 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살아온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갈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뭉뚱그려서 연결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갖다 통합한다 그래요. 내 삶을 통합한다. 내 삶을 통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행복 곡선이라고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행복했던 것을 위에다 찍고 불행했던 것을 이때 찍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10살 때 나는 어떤 사건 소아마비에 걸렸다. 불행한 거 찍겠죠. 그리고 20살 때 서울대학교 법대를 입학했다. 기분 좋겠죠. 그 다음에 30살 때 내 아내를 만났다. 마이너스 10점. 그죠? 그 다음에 이혼했다. 그래서 10점.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것도 딱 그림 목소리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살짝 다 시작. 살짝 돌아보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서 아, 이건 내가 잘했어. 이건 못했어. 정리를 해서 내 삶을 갖다 재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 이거 행복하고 이거 슬펐고 기뻤고 이것도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앞으로 산다는 또 지금 사는 시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행복 곡선이라는 것도 그런 방법이고 자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짧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60년이나 먹은 저와 같은
그런 수많은 경험, 아름다운 추억,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변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 사건들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든지 뭐 대학을 내가 늦게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자서전을 쓰는 거야. 자서전 쓸 때 가장 도움되는 건 뭐냐면 뭘 쓸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사진을 먼저 봐. 그 다음에 학교 졸업장을 본다든지 뭐 표창장을 본다든지 상장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면 내 과거가 다 지나가는 거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나 뭐 상장이나 표창장이나 쭉 나열해보면서 어렸을 때 지금 쭉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떠오른 사건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몇 살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겠죠. 희노애락이 싹 묻어나겠죠. 그 잘 자는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갖고 너는 나의 첫사랑, 너는 나의 첫 번째 이별, 너는 나의 첫 번째 지고, 너는 나의 첫 번째 희망 다 그 사건 하나하나 이름 달아. 그리고 그 의미를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 3살 돌아가셨잖아.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제목을 달아.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미는 뭐냐? 나의 나머지 인생을 엄청 힘들게 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 달아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미 나 김창옥 전퇴 강사 됐을 것이야. 근데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 누나 등에 업고 누나 본두고에 산이 있거든요. 누나가 나 키우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자잘한 사건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갖다 붙여. 그러면 그러는 순간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돌멩이가 보석으로 돌멩이가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자서전이라고 하는 자서전이라는 줄로 깨요. 깨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이게 목걸이가 되니까 보석 목걸이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건 한낱 아무 짝도 없는 쓰레기, 돌멩이 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해갖고 이거 갖다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뭐 행복 곡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하나 뭐거든? 보석으로 엮어진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슬펐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낱 돌멩이로 치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석으로 치부하고 싶으세요? 보석으로 치부하고 싶으세요? 보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쩐다? 자서전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자서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회고록이라는 것을 하고 자서전은 뭐냐? 연대수를 쭉 적는 거야. 회고록 굵직한 사건들만 적어. 그리고 거기 때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 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회고록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서전은 사실에 입각이에요. 사실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회고록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감정을 부여하는 게 회고록이고. 그럼 세미어 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냐? 말해. 뭔데? 세미어 자서전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자기 교수들이나 쓰거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쓰는 거 아니에요? 연명한다. 아무나 쓸 수 있어 자식아. 왜? 자서전 특별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다.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쓴다. 나 같은 사람. 또 여러분도 같은 사람.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쓴다. 뭐 글쟁이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파란만자가 인생이 아니어도 쓴다. 김대중 대통령처럼요, 뭐 죽음의 지경까지 가다 살아남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노벨 평화상 막 그 정도 돼야 뭐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은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지금도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비싼 것들이다. 어느 것도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줌마요?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죠. 근데 그 자세를 누가 쌓였어요? 옆집 아줌마 쓰죠? 옆집 아저씨가 쓰죠. 지나간 청각이 내가 쌓였죠. 내가 쌓였죠? 그 자세를 내가 써야 돼요. 그런데 자세를 어려우면 쓰지 말아야 하지만 이거 쉽다고 하잖아. 쉽다고. 자세를 쓰는 방법 쉬워요. 그냥 사진 있으면 사진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사건, 시간, 배경, 제가 무등산, 1980년 무등산,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간 날, 기분 좋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980년 5월 민주항제 도처에서 찍은 사진. 이때 나는 귀가 울분을 터뜨렸다. 딱 끝나.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니면 그냥 카메라 잡고 그냥 셀프 사진 찍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내가 나의 자서전 쓰겠습니다. 먼저 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건요, 제가 3살 때 찍은 거고요. 아, 이거 우리 이제 동네 초등학교에서 큰 누나가 나를 갖다가 보도고 찍은 사진이네요. 야, 쭈쭈, 이거 제가 2000년 4월 16일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내 아내가 결혼했던 날이구만. 그날에 그날,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날마다 봐 재미삼아서 그것도 나 혼자 보면 좀 아까워. 그럼 또 돌려 그냥 돌려. 카톡도 얘가 언니 누나 동생 다 돌려 그냥. 그러다 보면 전 지구인 다 보는 겁니다. 자기 자수전을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가 다 보는 자수전.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자수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변에 하나밖에 없다 했죠. 자수전도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소중한 자서전을 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쓰시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서전은 왜 의미가 있느냐? 이미 한 얘기지만 이런 멋진 시가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때까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꽃밭에 가. 이렇게 꽃 널려 있어. 그냥 지나가면 그냥 꽃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꽃이요. 근데 딱 하고 눈에 띄는 것이 있어. 엄마 이것 봐라. 상당히 예쁘네. 오, 마우 촉감 좋은데. 와, 향이 좋은데. 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에게 뭔가 했을 때, 의미를 보였을 때, 그래서 꽃이 되는 거야. 내가 이 꽃을 보면 다른 꽃이 안 보여요. 내가 이 꽃을 보는 순간 다른 꽃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만약 이 꽃을 보면 옆에 있는 꽃을 보이면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가 있어. 적어도 처음에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꼬시고 처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꼬시는 순간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안 보여요. 만약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이면 지금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안 주는 거야, 그 여자에게. 그건 의미를 안 주는 거야, 그 남자에게. 의미를 준다는 말은 온갖 그게 하나 빠진다는 거야. 그때 넌 내 애인이야. 넌 내 남자야. 넌 내 여자야. 라고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이 여자로고 그 사람만이 남자로 오는 거예요. 이게 꽃이라고 하는 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수많은 돌멩이들. 이 돌멩이는 수많은 돌멩이인데 다른 사람의 돌멩이. 이거 뭐 영자 돌멩이, 이거 순자 돌멩이, 말자 돌멩이, 고자 이거 아닌가? 이런 돌멩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돌멩이 중에 내 돌멩이를 보는 순간 다른 돌멩이는 안 보여요. 그죠? 그 내만의 돌멩이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자서전이에요. 그죠? 이 작업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완성되고 지금까지 산만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싹 통합이 되면서 정리 쫙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쫙 한 편의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영화가 딱 끝나. 시작과 끝이 엄청 아름다운 영화가 시작돼서 끝나면서 많이 내렸을 때 여러분 찌란 감동을 느끼면서 극장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다. 너무 힘든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박수! 그게 여기서 지금 이 까르페디엠 아모르 파티 이 말의 뜻을 좀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의 인생을 놓치지 말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을 멋진 표현으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요.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매 순간순간을 즐겨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다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죽음, 이 시점, 이 시점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은 지금을 즐겨라. 미친 듯이. 왜 까르페 디엠이 아니냐? 우리 인생 유한하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이다. 우리 인생 무한하다면 까르페 디엠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올해 2025년 까르페 디엠 안 하고 2030년쯤 까르페 디엠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삶은 유한적이야. 언제 끝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즐겨야 해.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가사 아모르 파티라고 했죠.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저께 이제 강의에 갔는데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사고 싶냐고.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예스라고 했습니다. 예스. 이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더욱더 커집니다. 내 운명,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미래도 그리고 현재 놓여 있는 이 시련과 고통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걸 갖지 않으면 내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회귀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원회귀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모르 파티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 니체라는 사람을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삶이 즐거운 사람 아니에요. 계속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천년만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너의 운명을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봐요. 우리가 봄이면 봄꽃놀이 가죠. 예? 상춘놀이 한다고. 가을 되면 뭐 놀이요? 단풍놀이 가잖아요. 그 단풍놀이 가봤구만. 또 겨울 되면 뭐예요? 눈싸움 하잖아요. 여름 되면 물놀이 하잖아요. 사시사철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나이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한참 여름 때네요. 나처럼 이제 겨울을 앞두고 가을을 살아가는 나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지나가고 여름 즐기지만. 자, 봐요. 봄꽃놀이도 재밌지만 단풍놀이도 재밌잖아요. 피는 봄도 아름답지만 지는 가을도 아름답잖아요. 가을이 울긋불긋하죠. 봄에도 울긋불긋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을 앞두는 가을의 모습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놓인 이 가을의 모습을 만끽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무리,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뭐 궁금하시거나 의문난점이나 소감 하나씩 해주세요. 네, 고돌이 순위 어느 순서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하트는 뭐라 하죠? 저는 가장 젊으신 30대 맞으시죠? 저런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좀 아주 좋습니다. 그림만 나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강사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준비할 것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빨 말 아니죠? 네. 그다음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생각을 있다. 안 했는데 많이 생각도 해보고 좋네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이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그거 생각해 보셨단 말이죠. 좋은 기회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좋은 이야기 많이 그냥 119 아니 119까지 아시면 좀 길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 들었어요. 사는 것이? 사연연명 그 이야기. 아 사제연명 그게 좋죠. 이제 뭐 큰 걸 깨달았죠. 119에 실려갈 사람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아니 저는 다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또 제 인생이 지금 가을로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벌써 옆으로 안 보이는데? 아 그렇게 한지 뜨거운 여름철 아 같은데? 가을로 가는 7월 달? 단계라 가지고 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을 인생을 거의 잘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메꿔서 관계 짓기, 인연 맺기 다 이분이 다돈 하나, 다 돈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돈벗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직 돈이 돌아야만 세상이 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세상이 돌지 않고 세상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간다. 그래서 돈이 돌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오케이, 돈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 여기 그다음 우리 박사님. 다 좋았는데 네, 마지막 이야기했던 우리 인생에서 네, 살게 된 모두가 다 네. 그죠? 상이 물놀이도 좋고 여름 물놀이 좋고 겨울에 눈싸움도 할 수 좋고 그렇습니다. 사회사차. 이런 강의를 처음 듣다가 들으니까 좋구만. 처음. 네. 그럴 만해. 다음 주 또 합니다. 또 끌어와야 합니다. 다음 주에 한 10명 모시고 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얼마나 없는데 이게? 지금 시집 아니세요? 아니 우리요 이렇게 아까 누님 뵀었게 우리 동생이 이렇게 강의를 멋있게 잘하는 진짜 오늘 처음 봤네. 아, 김창훈보다 낫죠? 처음 보고 너무너무 진짜로 네. 많은 경험을 많이 내가 했어요. 진짜 한번 물어봐. 네? 진짜? 진짜? 김창욱이 곧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요? 네. 전 직장 다닐 때도 그렇지만 서로 평상시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듣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또 한 번 듣고 또 되새기고 네.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듣고 되새기고 네. 이런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 자, 우리 조홍현님. 거기 강사님이 얼굴하고 강의하고 매칭이 안 가는 거 보고 어떻게 매치가 안 돼요? 나는 좀 허술하게 봤거든 솔직히 네. 강사님 근데 김정욱이도 금방 따라갈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 것은 지금 어머니가 네. 그 시골에 계시거든 네. 손잡고 연면치료 안키라 정신 말짱할 때 하고 나도 같이 해보자고. 원래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한 사람만 쓴다 하더라도 이거 성공한 수입니다. 오케이. 나 우리 마지막 라스트. 진짜 그걸 하려고 좋은 강의였고요. 네. 저는 이미 애들한테 유언 다 했고 네. 그 연명하는 거 네. 가날 보면서. 보건소에 가서 네. 했는데 그거는 전국구랑 네. 아무데나 가서 보건소에 가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만 데리고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하면서 저도 같이 했어요. 따님들이 이제 성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두
양가의 아빠, 네. 친정 아빠, 그 아버님이 다 연명치료에 기록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식구들끼리 상의해서 연명치료를 다 안 했어요. 근데 가시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볼 걸.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아버님이나 친정 아버지가 전부 다 이제 폐혈증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산소호흡기만 꽂고 숨이라도 쉬고 있었으면 하루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폐혈증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냥 보는 끝에 그냥 보내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강의였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 아빠나 친정아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느끼는 바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식들한테 이제 말이라도 이렇게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따가 우리 김원주 기자 좀 이따가 나중에 그 상실과 애도 내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 상실하고 애도거든요. 이것은 그것에 비해 훨씬 덜 재밌어요. 나도 시간 되면 상실,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 우리 김원주 기자님은 이거 이제 뉴스에 내잖아요. 타이틀 뭘로 내려니까? 살변 연명 무료 오양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느끼고 배운 그대로 빠뜨리면 이분 말씀 그대로 가만히 합니다. 인터뷰 하시렵니까? 인터뷰 인터뷰 할 사람 써주세요. 텔레비 나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